설계를 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조회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각도를 측정한다든지 혹은 면적을 계산한다든지 혹은 최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거리를 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설계를 하다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의 거리가 혹은 복도와 복도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줬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게 칸막이가 내가 얼마로 줬지? 치수를 넣어놓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거리를 재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도도 뭐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죠. 그런데 최적은 어떨까요? 부피가 필요할까요? 네, 필요해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선 적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계 쪽에서도 적산을 해요. 보통 과장급, 대리 이상 과장급이 되면 견적서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쪽 같은 경우 설계를 했어요. 난간을 철로 설계했습니다. 난간을. 그러면 철은 중량 단위로 1kg당 얼마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메타당 얼마가 아니고 1kg당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부피를 어떻게 구하죠? 부피 구하는 공식 가로 세로 높이죠. 그죠? 그게 최적이에요. 부피가 최적입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 더 해야 돼요. 비중을 더 곱해야 돼요. 비중을 곱하면 중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량을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중량이 얼마네?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그걸 파는 회사에다가 오늘 1kg당 얼마예요? 뭐 예를 들어서 9,800원이요. 그러면 내가 계산한 중량에 9,800원 곱해서 자재비가 나오겠죠. 자재비만 들어가나요? 그걸 가져오고 납품하는 운송비가 들어가겠죠. 그걸 또 왔다 갔다 하는 인건비 들어가겠죠. 가공하는 가공비가 들어가겠죠. 그 가공, 예를 들어서 잘랐어요. 자른 값, 톱날값, 전기값, 인건비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 그것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뭐 용접도 해야 되고 도색도 해야 돼요. 그러면 용접하는 용접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도색하면 페인트 값에 도색공예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걸 다 통틀어서 이거 하나 만드는데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좋다고 그렇게 해서 딱 보내버리면 욕먹죠. 뭐가 빠진 거예요? 마진이 빠졌죠. 회사 마진이 빠졌죠. 회사 마진도 또 곱해야죠. 그래서 견적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벽이 있죠. 이 벽. 여기 벽에다가 벽돌을 쌓을 거예요. 이제 실장님이 이제 보통 그래요. 야, 내일 저기 벽 쌓을 거야. 벽돌 주문해놔? 몇 장 들어갈까요? 벽돌이 몇 장 들어가죠? 벽돌, 모래, 시멘트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게 적산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전체 면적, 이 벽면의 전체 면적 나누기 벽돌의 한 장 면적.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전체 벽돌의 개수가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적산이에요. 근데 이걸 일일이 앉아가지고 가로 얼마, 세로 얼마, 폭 얼마 다 수동으로 계산할 거예요? 아니면 캐드로 야 이거 부피 좀 계산해봐. 어느 거 쓰실래요? 당연히 캐드 명령으로 클릭 그러면 면적이 나온단 말이죠. 부피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조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해보죠. 맨 위에 ID, 리스트, DB 리스트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라인이 있어요. 서클이 있습니다. 자, ID 그리고 점을 클릭해주면 내가 클릭한 점에, 자, 이걸 여기다 붙여놔야 되겠네. 내가 클릭한 점에 XYZ 좌표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ID 명령어를 이용해서 내가 클릭하면 클릭한 XYZ 절대 좌표가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리스트, 선택한 객체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리스트, 그리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라인을 선택했고 레이어는 여기 있고, 시작 XYZ 좌표, 끝 XYZ 좌표, 선의 길이는 이렇고 각도는 이렇답니다. 각도요, 소수점 지금 막아놨습니다. 각도는 소수점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45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45점 얼마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리스트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DB 리스트, 아니 리스트 하나 더 볼까요? 리스트하고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뜨겠죠. 제가 선택한 원이고, 중심점의 XYZ 좌표, 반지름, 원둘레, 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객체의 모든 정보가 나와요. 그런데 DB 리스트는 뭐냐면 화면상에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화면상에 있는 모든 정보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쓸모가 없죠. 라인이 혹은 서클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 방법이 없죠.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입니다. 제가 예전에 속성 설명하면서 컨트롤 숫자 1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면 다시 한번 보시죠. 선택해 봅니다. 선택하면 컬러, 레이어, 라인 타입 여기서 다 바꿀 수 있어요.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상이란 뜻이죠. 보니까 스타트 XYZ, 엔드 XYZ. 자, 스타트 절대좌표 52, 125, 140, 210.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좌표로 얘네들을 제어할 수 있겠죠. 다시 볼까요? 원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원에 대한 레이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원래 여기서 바꿉니다. 우리 맨날 여기서 바꿨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바꾸는 게 맞아요. 대부분 다 여기서들 많이 바꿉니다. 그런데 선택한 객체에 대한 지오메트리, 형상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중심점 220, XY 140, 반지름 45. 그러면 지름과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이 끝나죠. 자, 다시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죠. 자,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면적과 둘레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해서 한번 바꿔보세요. 자, 보시면 컨트롤 숫자 1키하고 F2번을 누르시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얘는 컨트롤 1번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F2키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윈도우가 뜹니다. 텍스트 윈도우가 안 뜨는 이유는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안 떠요. 이거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F2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디스트,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DIST, 디스턴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단축 명령어는 DI입니다. 디스트, DI, 그리고 엔터. 그리고 두 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거리, 각도, 그 다음 X 거리, Y 거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어렵진 않나요? 어렵진 않지만 아주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가 디스턴스, 즉 디스트 명령어입니다. 자, 유니트라는 명령어는 단위를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단위를 설정하는 명령어예요. 자, 유니트
그러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나옵니다. 길이에 대한 단위, 그 다음 각도에 대한 단위. 지금 프리시즌 해가지고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각도를 측정했을 때 각도의 단위가 정수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제가 소수점 4자리까지 놨습니다. 디스턴스, 자,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네, 유니트에서 지정합니다. 유니트. 자, 길이에 대한 단위예요. 아키텍처, 인치피트, 디시멀, 십진법. 그러니까 우리가 십진법을 쓰죠. 밀리미터. 디시멀로 놓으셔야 됩니다. 엔지니어링, 기계공학적인, 그 다음에 사이언티픽, 과학지수. 이 사이언티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 우주를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밀리미터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를 다시 환산해야 됩니다. 과학 단위가 별도로 존재해요. 과학 단위, 그 다음 공학 단위, 혹은 건축 단위, 이런 식으로 단위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십진법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십진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디그리, 미닛, 세컨드, 도분초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리들도 있고 라디안도 있고, 이 라디안 같은 거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라디안 단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자, 운전하시는 분, 면허증 있으신 분, 그럼 라디안 다 들어보셨어요? 모른다고요? 자, 여러분들 기아 딱 넣었을 때 RPM 올라가죠. RPM이 무슨 뜻일까요? 라디안 퍼 미닛입니다. 라디안 단위예요. 엔진에 그 RPM 수 나오죠? 1분당 회전수. 그거 우리 RPM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단위. 1라디안이 180도예요. 그래서 2라디안 돌아가야 180도가 돌아가요. 아니, 2라디안이 되면 한 바퀴가 돌아가요. 라디안 단위는 우리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로도. 자, 이런 단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 단위. 여기 보시면 인치를 쓸 건지, 피트를 쓸 건지, 밀리미터를 쓸 건지, 센티미터를 쓸 건지, 혹은 미터나 킬로미터를 쓸 건지. 당연히 우린 설계를 할 거니까 밀리미터를 써야 되겠죠. 네. 이렇게 놓는 것. 이게 이제 기본 유니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소수점 자릿수 표현하기.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볼 것인가? 이 정도까지만 표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소수점 2자리 정도? 건축 같은 경우, 건축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없죠. 그죠? 소수점이 없습니다. 건축하고 인테리어는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럼 기계는요? 초정밀 가공을 할 때는 소수점 4자리까지. 그렇지 않고 일반일 때는 소수점 1자리 정도. 그렇지 않고는 일반 그 플랜트 설계할 때는 소수점이 없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소수점 자릿수를 제어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에 편할 겁니다. 그 다음 에어리아. 네, 얘가 이제 사람 환장하게 하죠.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적산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면적입니다. 면적 곱하기 높이. 면적 곱하기 높이. 그래야 비로소 부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면적을 계산해야 돼요. 면적 가로 세로. 네, 사각형이면 돼요. 가로 세로 사각형이면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은요? 밑변 곱하기 가로 세로 곱하기 2분의 1 맞나요? 네, 모릅니다. 원은요? 파이 r 제곱이죠. 하나 더요. 원둘레는요? 2파이 r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면적을 계산할 겁니다. 렉탱글을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10, 100, 1000. 아이고.
제가 가로 세로가 1000mm, 즉 1m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1m짜리예요. (1m) 곱하기 1m는 즉 다시 말하면 1000mm 곱하기 1000mm는 몇 밀리미터 제곱일까요? 자, 몇 밀리미터 제곱일까요? 제가 맨날 저 소수점 그러니까 천 단위 자릿수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 1m는 몇 밀리죠? 1000mm예요. 그 천 단위 자릿수 3개 빼면 돼요. 그러면 미터 금방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m 제곱은 몇 밀리미터일까요? 우린 센치 안 쓰잖아요. 그죠? 1m 제곱은 100만입니다. 이렇게 돼요. 1000mm 곱하기 1000mm죠. 0세개 곱하기 0세개. 그러니까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1m 제곱입니다. 캐드 기본이 단위가, 캐드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 제곱이죠. 아니,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자릿수 6개를 빼버리면 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길이는 뒤에서, 그러니까 1000을 빼버리면 돼요. 면적은요 100만을 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부피는 저기다가 3개를 더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부피라면 9개를 빼면 됩니다. 길이는 3개, 면적은 6개, 부피는 9개. 자, 보세요. 에어리아. 그러면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포인트를 찍거나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면적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일단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면적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제 다 클릭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요.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 3개를 지우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요. 그럼 1m 제곱이군요. 파라미터가 나오네요. 파라미터는 둘레입니다. 4000mm이군요.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500 에어리아. 그러고 보니까 이걸 찍을 데가 없네요. 그죠? 사각형은 점들이 있어서 이 4개의 점을 찍으면 면적이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원은요? 찍을 데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뭘 쓰냐면 오브젝트라는 걸 씁니다. 오브젝트, 그래서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요.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가 알아서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 사각형은 어떨까요? 에어리아, 오브젝트, 클릭. 한 번에 만들어진 거 계산한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라인 1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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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클로즈. 자, 얘는 라인으로 그렸습니다. 에어리아, 그 다음 오브젝트. 클릭했는데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됐는데 위에 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 렉탱글이잖아요. 제가 렉탱글 설명할 때 렉탱글은 이겁니다 라고 설명한 적 있어요. 폴리라인이요.
폴리라인으로 그려져야만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폴리라인. 얘는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각각 다 떨어져 있단 말이죠. 라인으로 된 건 오브젝트로 읽을 수 없어요. 뭐만 읽을 수 있어요? 폴리라인만 오브젝트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어떻게 폴리라인으로 바꾸죠? 우리 그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얘요. 조인이요. 조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조인. 그리고 쭉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묶인 거 보이시나요? 네. 렉탱글 어때요? 하나로 묶여 있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렉탱글이나 폴리곤처럼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진 객체, 그 다음에 서클, 엘립스 같은 객체는 오브젝트를 한 번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계산할 때 코너점을 클릭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오브젝트를 눌러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클, 미드포인트. 자, 반지름 250. 그리고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서클, 미드포인트, 반지름 350,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얘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요. 조인하는 겁니다. 조인으로 한 번에 만드시고 면적 오브젝트로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되어지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면적에서 보시면은요, 면적을 계산하는 명령, 그러니까 옵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코너 포인트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add area와 subtract area, 말 그대로 번역하면 add 더하다, 면적 더하기, subtract area 면적 빼기. 그러니까 면적 빼기와 면적 더하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면적을 합산하고 싶습니다. 합산된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혹은 이렇게 합산된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또는 이렇게 합산된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add area로 면적을 계속 추가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반지름 300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이 사각형 안에 요만큼의 구멍을 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구멍을 낸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바로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볼까요? 먼저 면적 더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어리아, add 에어리아. 그러면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시겠습니까?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브트랙트, 면적 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옵션으로 바뀝니다. 당연히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면적을 계산해야 편하겠죠. 맞나요? 엔터. 보시면 이렇게 면적이 하나씩 합산이 되는 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토탈 에어리아, 전체 총 면적이 이와 같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맨 아래 보시면 이렇게 토탈 에어리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의 면적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면적 명령을 실행한 다음 바로 서브트랙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전체 면적을 먼저 계산합니다. add area로 전체 면적을 계산해요. add area,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subtract area, 면적 빼기죠. 그래서 오브젝트로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면적 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탈 면적이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계산하고 싶어요. 자, 에어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면적을 계산합니다. add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이렇게 전체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엔터. 서브트랙트를 선택하세요. 면적 빼기가 들어갑니다. 면적 빼기로 바뀌었습니다. 코너 포인트로 할지 오브젝트로 할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면적 빼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토탈 면적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면적은 일단 add 에어리아로, 그러니까 전체를 다 계산하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로 면적을 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CAT 1급 시험에서는요, 바로 이걸 계산해요. 최적 계산하고 3D와 3D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 그게 CAT 1급입니다. 메주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여기에 디스턴스, 거리, 라디어스, 반지름, 앵글, 각도, 에어리아, 면적, 볼륨, 최적을 여기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린 안 배웠지만 이렇게 3D로 만들면 볼륨,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클릭, 그러면 이렇게 최적이 계산되어져요. 자,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건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계산기 넘어가기 전에 요게 measure GOM, measure 거리란 뜻이고 GOM은 그러니까 GEM은 지오메트리의 약자입니다. 형상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기초 상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기 지금 적혀 있으니까 1m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00mm겠죠. 그러면 1m 제곱은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1m 세제곱은 밀리미터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하나 또 있어요. 자라는 단위가 있고요. 피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한자, 두자, 1피트, 2피트. 그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1인치.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한자는 얼마죠? 자, 한자는, 자, 참고로 한자와 1피트는 신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거리에 대한 단위는 신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신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1피트는 성인의 발바닥 하나의 길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푸트에서 피트로 발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1피트는 30.48cm랍니다. 그리고 피트가 1피트는 30.48cm랍니다. 아무래도 동양인보다 서양이 발이 더 긴 모양입니다. 더 큰 모양이에요. 우리도 발이 큰 사람은 30cm 가죠? 300mm 가죠? 보통 성인 남성이 270, 평균 270, 280 정도 하죠? 키가 좀 크면 한 300까지도 갑니다. 네, 1피트는 30.48입니다. 피트는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발바닥입니다. 그럼 자는요? 한 자는요?
한자는 이게 한자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손바닥 한 뼘 있죠? 이게 한자예요. 그 옛날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있었죠? 춘추전국 시대.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비가 살고 관우가 살았던 그 시절. 그 시절의 한자는 15cm였답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한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구한말 때 한자에 대한 개념이 정의됐는데 한자가 이렇게 됩니다. 30.3cm가 됩니다. 글쎄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30cm가 나온다? 저는 손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꽉 눌러야 겨우 20cm가 나와요. 손이 작아가지고 꽉 눌러 20cm가 나오는데 10cm가 모자르죠. 이만큼. 30cm가 나오려면 키가요 190 이상 돼야 30cm가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네. 한자는 한 뼘에서 시작한 거고 1피트는 발바닥 하나에서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현대에서는 둘 다 크기가 비슷해졌죠. 무슨 이유에서 저렇게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자나 1피트나 똑같이 30cm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전통적으로 동양은 자 단위를 쓰고 그 다음 서양은 피트 단위를 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는 길이에 대한 단위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위가 평입니다. 평단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집을 계약할 때 혹은 집을 보러 다닐 때 여기는 뭐 20평이에요. 여긴 18평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건 국민평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평은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3.3 미터 3.3 미터 제곱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6자 곱하기 6자예요. 한 평은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8m 곱하기 1.8m. 이게 한 평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단위를 쓰는 데는 또 어디 있을까요? 평은 보통 집에서 써요. 그죠? 그럼 자는 어디서 쓸까요? 나무요. 나무를 다루는 데 있죠. 합판집 있죠? 합판집은 아직도 자 단위를 씁니다. 기본 합판이 48, 뭐 39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뜻이 돼요? 합판을 이렇게 얘기해요. 4, 8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4자 8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4, 32 그죠? 곱하기 1.2m죠. 1.2m 곱하기 38은 24, 2.4 미터 제곱, 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나무 말고, 그러니까 나무를 다루는데 여러분들 그 가구집 가서 장롱 사보셨나요? 결혼하신 분들은 알아요. 요즘이야 대부분 다 붙박이장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는 그 아파트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장롱을 사야 돼요. 그러면 9자장, 12자장 이렇게 얘기해요. 뭐 10자장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2단 있습니다. 또 쓰는 데가 있어요. 유리요. 유리를 다루는데도 한자 두자를 써요. 혹시 여러분들 물고기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나요? 그 애기를 키우다 보면 필수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물고기 키우기하고 곤충 키우기. 애들이 유치원 들어갈 때 한 번쯤은 다 걸쳐가요. 저희도 이제 물고기를 키워봤는데 어항을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자반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검색해보면 나와요. 자반어항. 도대체 그 자반이 무슨 뜻일까 그랬어요. 한자 반 어항이요. 한자 반이면 45cm짜리죠. 45cm. 그 다음에 30cm, 45cm. 자반어항입니다. 저는 이제 후배가 저보다 아이가 조금 더 빨라요. 그러니까 후배가 이제 물고기 키우다가 어항이 남으니까 저한테 줬거든요. 자반 큐빅 어항입니다. 큐빅이면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한 자반. 그 들통으로 5개인가 6개가 들어가더라고요, 물이. 막 와이프랑 거기다 물 채우면서 그 유리 안 깨지나 엄청 고민했어요. 나중에 거기다가 풍뎅이 키웠어요. 그 뚜껑 딱 닫아놓고 풍뎅이 잡아다가 풍뎅이 키웠어요. 예전에 살던 집이 등산로 입구였어요. 그래서 낮에 이렇게 길 다니면은 그게 도토리나무 있죠. 참나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참나무 있어요. 잎이 넙대대하고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나무가 있어요. 나뭇잎이 참나무인데, 참나무들 중에서 이렇게 옹이가 있는데, 즉 구멍이 있고 옹이가 있는데 그 옹이에서 이렇게 진액이 흐르는 참나무가 있어요. 거기 가면 돼요. 밤에 한 10시쯤에 그 채집통하고 집게하고 딱 들고 가면 돼요. 프레시하고. 그러면 거기에 온갖 벌레란 벌레는 다 붙어 있어요. 그 진액이 우리한테는 그냥 끈적끈적한 거지만 벌레들한테는 그게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부터 해서 온갖 벌레는 다 붙어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왜 이만한 그 큰 풍뎅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거 집게를 그래서 채집통에다 딱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럼 밤새 붕붕거리면서 날아다닐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웠거든요, 얘들을. 근데 유리집에서도 한자, 두자 이렇게 얘기해요. 유리, 나무 이런 데는 전부 다 자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단위를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그러냐면 장판집이요. 장판집이 평단위를 쓰고요. 자, 또 특별히 이렇게 쓰는 단위도 있어요. 자, 뭐냐면 헤베, 루베. 혹시 들어보셨나요? 헤베, 루베. 헤베라는 단위를 누가 쓰냐면 장판집하고 여기 벽지집에서 헤베라는 단위를 써요. 둘 다 일본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 발음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헤이베에라고 합니다. 헤이베에 평방미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미터 제곱이란 뜻이에요. 얘는 미터 제곱이란 뜻이에요. 5헤베, 6헤베 이렇게 얘기해요. 헤베로 얘기합니다. 그럼 루베는 뭘까요? 네, 간단해요. 루베는 평방미터, 입방미터, 평방미터, 입방미터, 루이베인가 그래요. 일본말로. 줄여서 루베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헤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적 단위로 계산하는 데들이 있어요. 이 장판 가게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벽지 가게라든지 이런 데는 헤베 혹은 평 이렇게 이걸 같이 섞어서 써요. 근데 루베는 어디서 쓸까요? 레미콘이요. 레미콘 집 있죠? 레미콘 그 회사에다가 오늘 5루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레미콘 섞습니다. 시멘트, 모래, 자가 이거 다 섞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게 레미콘에는 루베라는 단위를 아직도 씁니다. 단위를 조금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우리 단위 나왔으니까 한치라는 단어 있죠. 이게 치하고 촌하고 똑같아요. 1촌, 뭐
한치, 두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얘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얘는 한자 나누기 10입니다. 한자 나누기 10이에요. 그래서 그럼 3.03 cm가 되는 거죠. 대략 3cm 정도. 그게 한자입니다. 아니 한치. 한치가 대략 3cm. 1인치는 2.54cm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위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꼭 기억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서 사용할 때 헷갈리지 않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모르고 나갔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 한참 헤맸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중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중량, 아까 얘기했죠? 철의 중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알루미늄의 중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근데 이건 이제 주로 기계 쪽에서 쓰겠죠, 그죠? 기계 쪽에서 쓰고 건축 쪽에서도 쓸 거예요. 저는 특이하게 기계 건축 다 회사에 다 있어 봤거든요. 자격증도 두 개 있고. 네. 그래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자, 중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최저 곱하기 비중. 최저 곱하기 비중하면 중량이 나옵니다. 참고로 철의 비중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철의 비중이죠. 비중은 뭐죠? 비중은 물, (1cm) 세제곱의 중량. 가로 세로 높이 1세제곱 1cm, 1cm, 1cm일 때의 중량을 비중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의 비중 그러면 철 1cm, 1cm, 1cm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무게를 달면 중량이 나오겠죠. 그게 비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의 비중은 7.8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최저 곱하기 비중을 하면 중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주어 지오메트리를 한번 해보세요. 메주어 지오메트리는 예를 들어서 디스턴스 그러면 두 개의 점 클릭하면 거리가 나오는 거고, 라디어스를 누르면 이렇게 반지름을 계산합니다. 반지름과 지름 계산되어지고요. 앵글 네, 선택하면, 자, 두 개를 선택하면 두 선의 각도가 계산되어질 거고요. 에어리아, 면적을 누르면 면적에 대한 계산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볼륨, 최적이죠. 역시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오브젝트의 최적이 계산되어질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계산기요. 여기 유틸리티에 보시면 여기 계산기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기가 뜹니다. CAL 컬큘레이터라고 실행하셔도 계산기가 뜹니다. 이 컬큘레이터 계산기 명령어는요, 여기 있는 이 계산기 명령어는 윈도우에도 똑같습니다. 자, 윈도우 키에 알파벳 R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실행창이 뜰 겁니다.
여기다가 CALC라고 쓰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계산기가 뜹니다. 얘가 더 편해요. 오토캐드의 계산기보다 이 계산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여긴 키판이 안 먹어요. 아, 들어가는구나. 들어가기는. 자,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근데 얘보다는 이 계산기가 조금 더 편하고요. 간단한 계산 정도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명령어로 CAL 쓰고 엔터.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한 표현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9 빼기 얼마였지? 3 나누기 다시 1 나누기 3 다시 가로 닫고 더하기 1. 그러면 이와 같이 계산이 끝나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이번엔 해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적어 놓은 것처럼 해칭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의 용어로 우리나라에 맞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영어 그대로 해칭 그대로 사용합니다.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해칭해 주세요. 여기 해치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칭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에 재질 또는 어떤 공간에 재질을 표시하거나 패턴 혹은 무늬를 입력하는 행위, 이걸 해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딛고 있는 바닥 있죠? 바닥에 타일이 들어가 있죠? 바로 이 타일을 그려야 됩니다. 일일이 하나씩 그려야 돼요. 너무 어렵죠? 그걸 해치라는 명령어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영역에, 공간에 재질을 표시하는 거죠. 여기 타일입니다 라고. 단면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 딱 잘랐어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선전 재밌는 거 나오더라고요. 침대를 전기톱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침대 선전할 때 침대를 전기톱으로 이렇게 쭉 잘라서 내부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단면입니다. 자를 단자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잘랐어요. 그걸 잘라서 이쪽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보이겠죠. 이쪽에 뭔가 있겠죠. 그죠? 저는 알아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제일 앞면에 석고보드가 있고 그 아래 경량이 들어있고 다시 저 반대쪽에 석고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벽은 경량철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유리창하고 유리창 칸막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네, 저거로 여기 중간에 막아 놓은 거예요. 중간에 이거 막아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흡음재죠. 흡음재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로 이렇게 마감 처리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를 자르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이 보이죠? 그걸 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면을 이렇게 딱 잘랐는데 어디는 막혀 있는 면이 있고 어디는 허공인 데가 있잖아요. 네, 막혀 있는 면, 바로 그 면이 단면이에요. 그리고 그 잘랐기 때문에 여기는 나무입니다. 여기는 플라스틱입니다. 여기는 쇠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막힌 면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이 있는 데는 그냥 처리 안 하셔도 돼요. 막힌 면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해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무늬로 패턴을 입력하는 것, 똑같은 무늬로 선을 그려주는 것, 그걸 해치라고 해요. 설계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해치를 넣어야 돼요. 자, 해치 명령어는 바로 그렇게 해치 처리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해치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자,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도 해치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순서대로 그립니다. 바운다리 경계 지정하고 패턴 무늬 지정하고 속성 지정하고
클로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픽 포인트로 인터널 포인트, 즉 내부 경계점을 클릭해 주면 돼요. 그 다음 패턴으로 내용을 만들어 주시고 속성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45도 기울어지세요. 2배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클로즈. 그러면 무늬가 들어간 거 맞습니까? 이게 해치예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해치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일단 경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픽포인트. 픽포인트는 내부 경계점을 클릭해야 됩니다. 내부 경계점을 클릭하면 알아서 경계를 찾아줘요. 그리고 셀렉트. 경계를 직접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요. 경계를 바로 찾아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렇게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부점에다가만 해칭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해치 그리고 셀렉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거미줄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셀렉트를 안 써요. 해치 픽포인트로 내부 경계점을 클릭해야만 이와 같이 깔끔하게 찾아지게 됩니다. 또한 라인, 자 경계가 오픈되어 있죠. 이런 거는 당연히 픽포인트로 못 찾아요. 경계가 닫혀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럴 땐 당연히 셀렉트를 해야 되겠죠? 안 되네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일단은 경계를 닫습니다. 그리고 픽포인트로 경계를 해치를 그리고 나중에 경계를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자, 한번 이렇게 해서 경계를 지정하는 방법들을 한번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해치는 다시 그러니까 들어간 해치를 누르면 이렇게 수정이 다시 들어가요.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그 다음 서클, 해치, 경계를 지정해 봤습니다. 선택해 보면 리무브도 있고 리컬큐레이터도 있고, 리무브는 이렇게 경계를 제거하는 겁니다. 경계 제거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셀렉트를 클릭해 볼까요? 경계 추가된 거 맞습니까? 리무브 경계 제거하기, 셀렉트 경계 선택하기. 한번 해보실까요? 리무브, 셀렉트. 자, 해치. 그 다음에 비로소 패턴들이 나옵니다. 해치 패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리드입니다. 그냥 크기가 없어요. 면 채우기입니다. 솔리드로 놨을 때는 기본적인 색상은 레이어의 색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레이어의 색상을 쫓아가게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패턴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가 그라디언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라디언트인데, 그라디언트 또는 그라데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혼합되어져서 변화되는 것. 색상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됐죠. 이걸 그라데이션 효과 또는 그라디언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주는 겁니다. 그라데이션, GR이라고 하는 건 그라데이션이고, 라이너로, 실린더로, 인버스 실린더로
뭐 여러가지 스피어 구슬입니다. 방구, 커브, 구슬 반대로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게 그라데이션. 세 가지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맨 아래로 내리면 유저 디파인. 확대해 보면은요, 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크기가 있어요. 이 유저 디파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크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500 그랬습니다. 간격이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간격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앵글입니다. 앵글은 각도고요. 그 아래 있는 건 스케일입니다. 크기예요. 자, 조절해 보세요. 200 그러면 200이 되겠죠. 유저 디파인의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얘네들은 200배가 커져라 이런 얘기가 돼요. 배수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10배 혹은 50배 이렇게 배수가 돼 버립니다. 일반적인 패턴은 스케일은 배수가 되지만 유저 디파인의 경우는 실제 크기가 됩니다. 600mm 이렇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타일은 500mm 혹은 600mm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 더블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더블이요. 일반적으로는 더블이 비활성돼 있어요. 그러나 유저 디파인의 경우는 더블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타일 같은 경우는 이 더블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타일의 모양이 안 나오죠? 그래서 더블을 체크해야만 비로소 타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총 4가지네요. 솔리드, 일반 패턴, 그라데이션, 유저 디파인. 자, 마찬가지 여기 눌러보시면 솔리드, 그라디언트, 패턴, 유저 디파인. 그리드, 그러니까 패턴의 형태가 총 4가지가 있고 각도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레이어를 조절할 수 있고 더블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 아까 설명을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레이어를 주면 레이어의 색상이 안 먹어요. 바로 여기에서 색상을 별도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색상 값이에요. 색상 값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색상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레이어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set origi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set origin, 원점이죠. 원점 설정하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찾아보면 벽돌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여기 있네요. 벽돌. 네. 자, 벽돌 들어간 거 보이시죠? 한 2배만 키워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벽돌을 시공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실제로 벽돌을 시공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벽돌을 제일 바닥부터 놓겠죠?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벽돌이 붕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맞아요. Set Origin으로부터 Set Origin을 클릭한 후 벽돌이 시작될 위치를 지정하면 레이어가 해치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Set Origin을 누르면 이렇게 해치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Set Origin을 누르면 해치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거 종종 사용해요. 이렇게요. 내가 지정한 위치부터 해치가 시작되도록. 예전에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대리석 시공을 하는 거죠. 대리석 시공을 하는데 대리석에 무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늬를 쭉 연결해서 어떤 무늬를 어떤 전체 그림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치의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해서 패턴을 쭉 맞춰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공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해치가 시작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해치에는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오소시에이티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언제 봤었냐면 어레이 할 때 봤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어레이 기능을 했었죠. 자, 볼까요? 렉탱글, 그리고 그 다음 어레이, 렉탱귤러, 여기 오소시에이티브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연관 배열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배열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관 배열을 푸는 방법은 분해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레이는 연관 배열을 안 써요. 그런데 해치는 연관 해치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패턴과 이 무늬와 경계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냐면 이런 게 좋아지는 거죠. 경계를 제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동으로 재계산되어집니다. 심지어 경계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 밖으로 나가면, 네, 이게 연관 해치입니다. 만약에 이 연관 해치를 꺼버리게 되면, 오소시에이티브를 꺼버리게 되면 이제는 경계와 패턴이 연관되어 있지 않고 연관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경계가 움직여도 패턴이 재계산되는 게 아니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연관 배열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세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제가 경계를 이동합니다. 얘는 연관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가 이동해 버리면 안 쫓아가요. 재계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경계를 리무브, 제거하고 새로운 경계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세요. 카피, 해치, 오소시에이티브를 켰습니다. 얘는 연관 해치가 아니고 얘는 연관 해치예요. 이동하기. 그럼 어떻게 돼요? 경계 자동 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얘는 경계가 어때요? 계산이 아예 안 되죠? 그럼 어느 게 편한 거예요? 해치의 경우는 연관 해치가 훨씬 더 편한 거죠. 자, 옵션을 눌러 보시면 몇 가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더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퍼레이트 해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경계가 밖으로 나갑니다. 해치가. 그러면 이 두 개의 해치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안 지워도 돼요. 경계가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이제는 얘 따로 주고 싶어요. 해치를. 이럴 때 쓰는 게 세퍼레이트 해치입니다. 세퍼레이트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이 서로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세퍼레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택한 다음에 세퍼레이트 해치를 눌러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치가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해치는 좀 재밌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치.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자, 보이시나요? 나는 여기만 넣길 원했는데 경계가 안쪽까지 전부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자, 옵션에 보시면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 노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첫 번째 경계입니다. 해치가 들어가요. 그런데 경계를 만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해치가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또 경계가 나와요. 해치를 또 만듭니다. 경계가 또 있네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해치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치가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게 노멀입니다. 일반적인 해치고, 아우터 아이슬란드는 바깥쪽으로만, 제일 바깥쪽 거 하나만 들어가고 안쪽에 있는 내용은 아예 안 넣는 것, 이게 아우터 아이슬란드고, 이게 기본값입니다. 이그노아는 안쪽에 있는 경계를 전부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다 채워 넣는 것, 이게 해치입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좀 어려운 기능을 쓸 겁니다. 지금부터는 잘 쫓아오셔야 돼요. 커맨드로, 명령어로 옵션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혹은 이거 옵션이에요. 오토캐드 환경 설정하는 명령어가 옵션입니다. 커맨드로 쓰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맨 아래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얘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캐드를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로 환경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 하나 기억하실 거는 여기 셀렉트 탭 있죠? 셀렉트 탭에 요만큼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논 셀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논 셀렉션이 체크되어 있죠? 요게 해제가 되면 델키가 안 먹습니다. 이거 해제되면 델키 안 먹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체크해 놔야 델키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 이거 델키가 안 들어가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논 셀렉션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Shift Add Sel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Shift 키를 눌러야만 더하기 선택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얘는 빼야 돼요. 만약에 얘가 체크가 되면 선택이 딱 한 개밖에 안 됩니다. Shift 키를 눌러야만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옵션이 생각보다 많이 에러가 납니다. 요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파일 탭입니다. 이거 한 줄이라도 지워지면 난리 납니다. 절대로 여기 있는 내용이 지워지면 안 돼요. 파일 탭에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맨 첫 번째 거, 바로 제일 첫 번째 있는 바로 얘를 경로를 복사할 겁니다. 자, 요거요, F2키 눌러보세요. 선택하고 F2키 누르면 딱 블록이 잡히죠? 네, 이럴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그리고 아무데나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로가 지워지면 메뉴가 하나도 안 떠요. 이거 경로 지워지면 우리가 편하게 쓰던 그 모든 게 다 날아가요. 이 경로가 지워지면 안 됩니다. 다시 볼까요? F2키 누른 다음에 Ctrl C, ESC 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파일 탐색기를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는 윈도우 키의 알파벳 E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즐겨찾기라고 하는 여기가 주소줄이에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 겁니다. 선택하고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 중 일부를 오늘 쓸 겁니다. 일부를 오늘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쓸 거냐면, 미리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써야 될 내용들, ACAD
iso.pat라는 파일, acad iso.lin이라는 파일, acad.pgp라는 파일을 쓸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건드려 볼 거예요. 얘가요, 누구냐면 해치 패턴 정의 파일입니다. acad iso 파일, acad iso, 아이고, 거꾸로 됐다. iso lin, 이 파일은 선 모양 정의 파일입니다. 얘는 오토캐드 단축 키 파일입니다. 최소 이 세 가지는 건들 수 있어야 돼요. 자, 메모장을 띄울 거예요. 메모장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윈도우 키에 알파벳 R키를 누르시면 실행창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노트패드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메모장이 뜹니다. 메모장 이렇게 찾아가는 게 시간이 걸리죠. 계산기 찾는 게 시간이 걸리죠. 파일 탐색기 찾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는 단축키로 외우시면 좋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아까 썼지만 윈도우 키에 이 키를 누르면 탐색기입니다. 윈도우, 아니, 파일 탐색기입니다. 똑같아요. 윈도우 키에 R 누르면 실행창입니다. 이 실행창에다가 CALC라고 쓰고 엔터 치면 계산기가 뜹니다. 똑같이 여기다가 노트패드, 이건 메모장입니다.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모장을 띄우시고 서포트 파일에서 찾습니다. acad iso.pat, acad iso.lin. 일단 pat 파일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오픈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카피라이트 2015년도 오토캐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이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오토캐드 해치 패턴 커스터마이즈 for ISO 스케일링, ISO에 맞춰서 다시 커스터마이즈 수정했다는 뜻이죠.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바로 여기 솔리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따라서 적어 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더 확대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 별표가 무슨 의미냐면 시작이란 뜻입니다. 패턴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패턴의 이름입니다. 패턴의 주석이에요. 제가 이렇게 놓죠. 자, 패턴 쓰는 방법이에요. 별표 쓰고 패턴명, 쉼표, 주석, 그 다음 선의 각도, 선이 그려지는 각도입니다. 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좌표, 그러니까 시작 X좌표, 시작 Y좌표 순서대로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다음 번 텀 있죠. 한 번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반복 될 X좌표, Y좌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점선입니다. 뒤에 여기 보시면 100, 마이너스 100 돼 있죠? 100mm 선을 그리고 마이너스 100mm 선을 그리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저장합니다.
저장. 그리고 CAD로 되돌아와서 해치. 그러면 맨 처음에 뜹니다. 플로어라고 있죠? 지금 우리가 만든 거. 플로어. 그리고 자, 해치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볼까요? 0,0에서 시작하고 0도 방향으로, 그 다음에 0,100에서 선을 그리고 이렇게 0,0에서 계속 100을 그리고, 두 번째 선은 뭐냐면 0,0에서 90도로 그리세요. 다만 450에 얼마였지? 다만 900에 450에서 선을 이렇게 10mm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0,0에서 그리는데 그 다음 번은 여기서 그리는 겁니다. 100mm 그리고 100mm 그리지 말고 100mm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이런 의미입니다. 90도 방향으로 그리고 100mm 그리고 100mm 쉬고 100mm 그리고 100mm 쉬고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강하마루 패턴이죠? 강하마루 패턴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CAD iso.lin이라는 파일입니다. ACAD iso.lin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오픈하시면 이렇게 떠요. AutoCAD ISO Line Type Definition 파일. 즉 쉽게 얘기해서 밀리미터 선 모양 정의 파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면 바로 이 부분 Customized ISO Scal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O 밀리미터 타입의 크기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다가 씁니다.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별표를 쓰고 선의 모양입니다. My Center. 그 다음에 쉼표 쓰고 주석 씁니다. My Center. 아니, 그 다음에 하나 네.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A자를 씁니다. 패턴은 0도, 그러니까 선의 방향, 그 다음 X좌표, Y좌표잖아요. 얘는 그게 없어요. 그냥 A자로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선의 길이, 얼마만큼 길게 선을 그릴 건가요? 25mm 그릴 겁니다. 쉼표 마이너스 2mm 2mm 선을 그리지 말고 쉼표 2mm 그리고 다시 쉼표 마이너스 2mm 그리고, 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려지는 겁니다. 역시 저장. 자, 라인 타입을 불러볼까요? 레이어 라인 타입을 불러보면 로드, 그리고 알파벳이니까 마이 센터 여기 나오네요. 오케이. 자, 지정해 줬습니다. 라인을 그려보죠. 그러면 자, 제가 그림 모양대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25mm,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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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mm, 2mm, 2mm, 2mm. 자, 띄워드릴 테니까 자, 한번 보시고 요대로 쓰고 불러와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자,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어떤 걸 쓸 거냐면 이번에 특이하게도 acad.pgp 파일입니다. 얘는 ISO가 안 붙어 있습니다. ISO가 없는 거예요. 여지껏은 어떻게 됐나요?
ISO가 있는 거죠. 도면이 밀리미터 타입이니까 ISO가 있는 거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면, 기본 도면이 ACAD ISO.DWT잖아요. 그러니까 ISO가 있는 거 썼지만 이 PGP 파일은 ISO가 없습니다. 이거는 둘 다 공통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 그래서 PGP예요. 프로그램 파라미터, 그래서 PGP 파일입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 자, 여기 있네요. 이게 사용 방법입니다. 알리아스, 쉼표, 별표 쓰고 풀 커맨드. 알리아스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별명입니다. 별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인의 별명은 L, 서클의 별명은 C.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단축키인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L 2번 눌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거 캐드 한번 껐다 켜야 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단축키 풀 커맨드. 자, L자로 가볼까요? 알파벳 순이니까 L자로 쭉 내려가서 K, 네, IJ, 여기 있네요. 라인 있네요. LL, 쉼표, 별표 쓰고 라인. 그리고 저장. 캐드를 다시 불러옵니다. 단축키 파일은 캐드를 다시 불러와야만 적용해 줄 수 있어요. 그냥은 안 됩니다. 자, LL 2번 쓰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단축키 바꿔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축키를 어디서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acad.pgp 파일에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하나, 45도 하나, 90도 하나, 트림으로 자르고 옵셋 120, 옵셋 70, 옵셋 100. 네,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가 정면이 되겠죠. 자, 다음 볼까요? 적당히 간격을 띄워서 수평선을 그리고 45도 사선과 만나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립니다. 옵셋 55mm 두 번. 자, 필렛, 그 다음 트림, 펜스로 필요 없는 선들 잘라주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가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선을 꼭지점끼리 연결해 주세요. 라인, 꼭지점끼리 연결을 하면 네,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기본 모양인 거죠.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우측면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우측면에서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자, 높이는 10mm, 그 다음에 좌우폭은 30mm.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씁니다. 로테이트 24도, 다시 로테이트 마이너스 24도, 필렛. 네, 이렇게 구멍이 난 겁니다. 이렇게 구멍을 낸 거예요. 오른쪽에서 보면 구멍이 난 겁니다. 그 실제로 선을 그리면,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선을 그려야 됩니다.
수평선을 쭉 당겨 오세요. 수평선을 이렇게 쭉 당겨 갑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먼저 위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선의 위치는 여기고 이 바닥 부분의 위치는 바로 여기가 됩니다. 보세요. 윗부분이죠. 이 윗부분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요. 즉 여기 있는 이 코너 포인트점 있죠? 구석점, 꼭지점은 바로 이 라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요. 이거 그대로 당겨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에요. 여기에요. 바닥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자, 아니, 이거부터 가죠. 라인. 수직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올립니다. 여기서 올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이 사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부분. 하늘에서 보면 등고선으로 그려지겠죠? 자, 카피합니다. 선택하고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카피합니다.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선을 연결하면 얘네들이 바닥 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 라인 다 됐으니까 삭제. 여기도 삭제.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올라가냐면 바로 이 부분 77mm 이 선을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옵셋 77mm, 여기도 77mm. 그러면 바닥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고, 자, 위에 부분, 바로 여기가 위에 부분이라고 했어요. 꼭지점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꼭지점과 바닥을 연결하면 비로소 이렇게 생긴 오각형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트림으로 중간에 지우고, 이거 두 개의 선은 은선입니다. 은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평면도 완성됐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트림으로 선들을 정리합니다. 아이고, 바닥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닥입니다. 선들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은선 처리해주고, 자, 일단 여기까지요. 우측면은 조금 이따 할게요. 오른쪽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라인, 여기 꼭지점 보이시죠? 바로 이 선이 온 겁니다. 자, 이렇게요. 선을 이렇게 마주친 다음에 카피. 이 바깥쪽 선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여기 꼭지점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걸 트림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여기도 트림으로 자르고 다시 선을 그려서 여기를 은선으로 다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도형은 반원이 90도로 결합되어져서 만든 모양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30도 간격으로 해서
거두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90도로 한 번 더 거두어낸 겁니다. 타원 그릴 때 기억하시죠? 네, 그 타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리고 45도 하나, 트림, 옵셋 100mm, 옵셋 400mm. 자, 보세요. 반지름이 얼마죠? 100mm죠. 여기서부터 이 위에까지가 100mm란 뜻이에요. 그래서 100mm로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400mm, 280mm. 자, 트림 라인 적당히 띄우고 옵셋 280mm. 자, 필렛으로, 그 다음 트림 펜스로 전체 윤곽선 사각형을 그리고 옵셋 100mm, 다시 필렛 라인. 지금 그리는 이 선은 중심선입니다. 다시 볼까요? 옵셋 100mm, 서클 100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 지우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이쪽에서 옵셋 100mm, 서클 100mm, 트림,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생긴 게 기본 도형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을 다시 복구해서 작업해야 돼서 일부러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사선이 그려지죠. 이 사선의 각도는 30도입니다. 근데 시작점이 여기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볼까요? 여기 사선이 30도인데 치수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여길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30 떨어져 있고 다시 수직으로, 아니 여기 수직으로 100 떨어져 있고 수직으로 120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X라인에 앵글 30도를 씁니다. 교차점 클릭하고 옵셋 100mm, 옵셋 120mm.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사선 두 개가 그려집니다. 이때 우리가 고찰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타원을 그리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타원을 그리는 조건은 원을 사선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이 타원으로 나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 기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입니다. 원기둥이에요. 사선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 타원으로 나옵니다. 이거 원기둥입니다. 사선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타원으로 나옵니다. 원을 사선으로 자르면 타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죠. 그러면 타원은 어떻게 그리느냐? 원이 지닌 중심선과 타원이 지닌 중심선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원의 중심이 어디 있나요? 자, 제가 색상을 달리해서 볼까요? 여기가 원의 중심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원이죠.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원의 중심선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선과 이 중심선이 만나는 곳, 여기가 원의 중심인 거죠. 자, 여기서 바라보면 이 선이 원의 중심선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 선은 어떤 선이냐면, 이 두 개의 선은 어떤 선이냐면 원이 지닌 4분점입니다.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죠? 여기가 원의 4분점입니다. 여기가 원의 4분점 되는 지점이에요. 즉, 이 사선과 원이 지닌 4분점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이 사선의 끝이 여기가 원이 지닌 4분점이 위치하는 곳이고, 다시 말하면 여기 원이잖아요. 중심선이잖아요. 네, 바로 여기가 원의 4분점입니다. 자,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센터 방식 있고 엑시스 방식 있고, 센터 방식으로 중심, 끝점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아니, 얘는 말고 얘를 그려놓을까요? 이렇게요. 그 다음 이 아래쪽으로 트림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타원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인, 중심선은 여기입니다. 똑같이 선을 끌고 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쿼드란트 포인트인 거죠. 사실은 여기도 쿼드란트 포인트예요.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일치가 되면 돼요. 엘립스, 시작점, 끝점, 타원. 자요. 이렇게 타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타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위에서 볼 땐 이런 모양인데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30mm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mm를 올려야 돼요. 옵셋 30mm 이렇게 옵셋을 띄워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필렛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이렇게 선 정리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트림하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 선이요. 여기 이 선, 지금 그린 이 선이 바로 이 타원이 그려진 위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선이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여기 선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서 이와 같이 등고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등고선이 그려져야 돼요.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선의 모양이 이렇게 등고선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등고선 그리는 것까지 해보시죠. 옵셋 4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깔도 맞추고, 자, 트림할 거 트림 해주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평면도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그리면 돼요. 자, 옵셋 40mm, 똑같이 여기도 40mm, 그 다음 옵셋 60mm, 바닥에서 이렇게 60mm 올라가야 돼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바꿔주고요. 자, 트림할 거 트림하고, 잘라줄 거 잘라줍니다.
마찬가지로 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잘라줄 거 잘라줍니다.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 보시죠. 그래서 요만큼이 없어지는데 보세요. 여기가 제일 볼록 나온 부분이죠. 여기가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버리면 바로 이렇게 전부 다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보세요. 여기 교차점에서 수평선을 그려서 트림으로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과제물을 보고 중심선들을 만드시면 돼요. 여기에 선이 하나 내려와야 되고요. 자, 여기도 하나 더 내려와야 되고요. 트림으로 자르고 또 이 부분에 선이 하나 또 내려오고요. 여기도 또 내려오고요. 자, 트림으로 이레이즈로 그러면 전체 모양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뭐만 만들면 되냐면 은선 처리만 하면 돼요. 자, 나머지 부분은 브레이크로 끊는 겁니다. 모디파이에 보시면 여기 한 점, 그러니까 요렇게 아이콘 두 개가 브레이크 아이콘인데 그 중에 오른쪽 게 한 점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를 할 때요, 브레이크 선택하고 F 누르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아이콘 한 점 브레이크를 가지고 선택하고 한 번 클릭, 선택하고 한 번 클릭, 그러면 바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됩니다. 다시 볼까요? 한 점 브레이크 선택하고 브레이크 될 점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바로 브레이크가 돼요. 여러 번 안 누르셔도 됩니다. 한 점 브레이크 선택하고, 자, 약간 삐뚤어져 있죠? 클릭. 자, 그러면 정면은 끝났고요. 우측면 볼까요? 자, 우측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여기 이렇게가 실선입니다. 나머지 안쪽은 전부 다 은선이에요. 선택하고 클릭, 선택하고 클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고 클릭,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요. 네, 맞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도 끝나게 됩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